성대 김용준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진정 대표님. 사실은 우리 추미애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는 법적 문제는 다 해결했다. 부패, 이 혼란의 문제는 다 해결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요. 첫 번째 문제는 다 말씀하시다시피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관세 문제죠. 마지막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중국의 위협이라고 표현을 할까? 중국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중국의 변화와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이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야 고령화야 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있어요. 트럼프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중국의 위협은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러분도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대다라고 했는데 KDI가 추정한 거 보면 2024년, 23년, 2030년 사이에 자본 투입 성장 기여도는 1%에서 0.9%로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0.5%, 0.1%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죠. 여기 30년. 여기 0%거든요. 노동 기여도가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0%. 그래서 총요소,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총요소 생산성, 이제 3가지.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자본, 노동이고 생산성이거든요. 기술. 이거를 아무리 올려도 0.9%, 지금 0.5%, 0.9%로 올려도 잠재 성장률이 1.5% 하락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노동 투입이거든요. 이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0.1에서 31년, 41년 0.4, 마이너스 0.4%, 41년, 50년 마이너스 0.8%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산업 경쟁력은 지금 지난 7, 8년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수출도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출 시장 점유율이 좀 쭉 빠졌어요. 3.2%에서 2.7%로 빠졌습니다. 이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중국을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의 그 수입 수출 비중을 얘기를 해보면 천연 자원 기반, 요게 이제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천연 자원 기반 제조업이라는 것은 비금속, 석유, 시멘트 이런 자원 기반 것들이고요. 저희 기술은 섬유, 직물,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고, 중위 기술은 요게 이제 기계 관련된 것들이고요. 고위 기술은 컴퓨터 관련된 겁니다. 그 경쟁력들을 좀 보면 천연 기반 자원 기반 제조업은 2020년까지 흑자였어요. 근데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죠. 중국이 지금 강하게 사실은 이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실제로 제조업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저희 기술이야 워낙에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중위 기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 기술, 경쟁 생산 기술이 강한 게 경쟁력을 가졌다가 이제는 2024년부터는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고, 고위 기술은 이미 요때까지 2020년까지 강세였다가 2021년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거 보면 이제 금방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RCA라고 현시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천연 기반 제조업이 우리가 여전히 강세를 갖고 있으면 중국보다 낮습니다. 저희 기술 제조업은 이미 우리 졌고요. 한참 졌고요. 중위 기술 나은데 요 2024년을 기점으로 지금 같아졌고요. 고위 기술은 이미 2010년대부터 우리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 AI 이런 얘기 하지만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결국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활로인데 그것조차 중국이 이미 미국과 중국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여기 보시면 주요국 AI 선두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구글, 미국 오픈 AI, 중국 텐센트, 중국 알리바바, 중국 바이두, 한국 네이버, 카카오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시총을 비교해 보시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약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달러잖아요. 하나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금 1,000조가 넘었고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가계대출이 약 2,000조인데 그 중에 1,000조 넘는 게 자영업자들 대출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 개인사업자 폐업이 19년에 85만, 그리고 23년에 91만, 24년에 84만. 이게 완전히 다사다난 구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워낙 잘 아시는 소매 판매 지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계속 쭉 마이너스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여전히 24년에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차주 못 갚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24년에 11.16%. 이건 거의 못 갚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중요한 이슈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떠냐? 중소기업은 지금 미래기술로 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대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성장성, 임금 수준 격차가 매우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벤처 투자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벤처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 모형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국가주도 자본주의이고, 물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무역을 증진을 했고, 추격형 성장을 했고,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하지만 이제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시장 자유화 실패, 성장체제 전환 지체로 해서 97년 우리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우리가 이때 성장을 하셨던 가장 중요한 거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가트 체제죠. 자유무역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뭐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기반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병행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 요때 등의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인데 아직 재벌 개혁이 좀 덜 된 셈이죠. 정보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바탕 위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과실을 엄청나게 따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중국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프로젝트 국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 즉 과거의 국가주도 성장 시대는 아니지만 국가가 명확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 문샷 프로젝트라고 아시잖아요. 우주선을 달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공동체가 가장 심하게 무너져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탈원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니고요. AI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엄청나게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신산업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파워 기반의 자율적 세계 시장의 활용이라고 하는 전략을 조금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결국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좀 올려야 되겠죠. 우리 지금 문제가 이거죠. 잠재 성장률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역 산업은 공동화되고 있고 민생은 악화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이래 지금까지 35,000달러, 지금 뭐 이번에는 조금 36,000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 전환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우리는 여기 뒤처져 가고 있는 거고, 중국의 기술력으로 인한 대외 경제 여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추격 성장의 산업화로 빈곤 탈출과 중진국을 진입했던 그 정신으로 한번 AI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 프로젝트 국가의 개념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다음에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 보면 뭐 다 잘 아십니다.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에너지, 문화 이 핵심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뭐 다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나 로봇, AI를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라면. 지금 현재 정책과 지금 현재의 구조라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화장품을 수출해서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경제 연구, 산업 연구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쓴 책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이 해체되고 중소기업이 재구조화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 썼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이유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하는 생산자 서비스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딜까요? 콜마와 같은 생산자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는 뭐든 만들어줍니다. 가정은 뭐든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위에 팹리스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기 고객들, 전 세계 국가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듭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품질 관리하는 데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 서비스가 대량으로 물건을 사니까 소재 부품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산업 경쟁력, 산업 구조를 예컨대 뭐 철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지금 반도체 우리 그 파운드리 서비스가 실패한 이유는 삼성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산 서비스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봇. 중국이 지금 유니트리 같은 회사 보시면 이미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기업들 하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하나가 부품부터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든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 서비스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팹리스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애들을 마구 만들어내야 되고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 골든타임이 우리 김시호 교수님 계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골든타임이 앞으로 3년이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중국을 이길 방법이 없다. 중국이 하청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동시장 개혁이고, 이 사회 시스템 개혁에 대한 생산성 제고인데, 노동시장은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을 합니다. 저 노동자 보호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우리가,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rotten apple, 썩은 사과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그럼 최소한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정리할 수 있는 룸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회사들한테도,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여러분들 회사 생활, 조직 생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가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래서 그 정도 룸은 우리가 고민을,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그런 개혁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 투자를 좀 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무슨 수로 소비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고요. 그걸 통해서 민간 소비가 좀 증가를 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어떻게 돈을 들어오게 하겠느냐.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한류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통해서 해외에서 돈을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내부로 한 2,000조만 들어오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회 시스템, 경제 사회 시스템 혁신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이것들 좀 더 유연성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기획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과 돌봄의 공동체가 상호 맞물리는 시스템이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정부 부처를 바꾸는 건 별로 의미 없다 보고요. 서비스 전달 체계를 완전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는 정책을 만드니까 정책은 따로 만들고, 전달 체계는 다 통합을 해서 누구든, 예컨대 이제 뭐 서비스 캐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덴마크도 그런 게 있고요. 시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는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있죠. 이건 비즈니스 서비스인데 이거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 규제지만 내가 뭔가 필요하다면 환경 관련된 서비스 한 곳에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야 정말 대한민국만의 생산성 있고 유연성 있는 시스템을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 성장 기여도를 이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자본 투입 성장 기여도는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민관이 협력하는 혁신 펀드들을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돼요. 뭐 어떤 사람도 이런 주장합니다. 야, 이거 투자를 하려는데 정부 돈으로 하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혹은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펀드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조금 몇십 조 준다고 해서 우리도 보조금 주자고 얘기해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럼 우리는 바로 미국한테 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 투자를 할 때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일단 정부가 일정 부분을 대고 민간이 돈을 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층, 저도 사실은 뭐 나이가 적은 편 아니라서 상속해 줘야 되잖아요. 증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깎아주자. 그리고 그거를 혁신펀드에 투자를 하게 하자. 아니, 혁신펀드에 투자하면 깎아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본들이 생산적인 형태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조금 더 우리 민주당은 이런 데 되게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열고
강하게 그런 쪽으로 좀 가보자. 그래야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총요소 생산성은 아무튼 이제 인공지능 전환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재정은 저는 지금 우리 돈 없잖아요. 그렇지만 국채를 발행해서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숨통을 좀 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다양한 혁신 펀드를 만들어서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파운드리 중심의 산업 혁신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디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겠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출을, 우리는 어차피 뭐 여러분 작년 경제 성장률 2%인데 수출이 94%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은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 수요는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프로젝트 좀 해보자.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선 아시아 산업 데이터 허브를 좀 해보자. 우리 데이터 주권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아시아권에서라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이제는 원화도 우리는 원화 여객거리가 불법입니다. 그죠? 원화 밖에 갖고 나가서 쓰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외환위기에 상처가 워낙 커서 그걸 못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허용하자. 우리가 그 정도 국력은 된다. 그래서 원화 여객거리도 허용하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들이 조금 더 우리 한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해보자. 그러면 2천조 우리 땡겨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 이제 그만하자. 개별 소상공인, 우리 국가가 영업을 못하게 해서 망쳤던 개별 소상공인들 부채 탕감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탕감해 주지 말고요. 상권 단위로 회생 계획을 만들고 상권 단위로 발전 계획을 만들어 오면 그 상권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혜택을 주자. 그리고 그것들을 협동조합이라는 틀로 묶자. 공동체로 회복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벤처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R&D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그 공공기관들이 하는 R&D 있잖아요. 그게 되면 100%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할 수 있도록만 해주자.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정부 역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정보를 해보자는 거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총체적 사회적 역량을 모으되, 정부는 바탕을 깔고 민간이 추진해가는 구조. 즉 협회, 협단체, 협동조합, 그다음에 민간 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구조를 좀 설계를 해서 강하게 한번 가보는 그런 기획과 책임의 정보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기능을 좀 강화하자. 우리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지금 요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상법 개정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빨갱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거죠. 아니, 내가 지분 20%를 가지고 100% 지배권 행사하면 소유권 20% 100% 지배권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 자본주의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주식회사 제도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제도는 뭡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지배권을 행사해라. 이게 1번이고, 그렇게 하려면 20% 지분을 가지고 100% 지배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우리는, 그리고 또 이제
지주회사도 상장해 있고 자회사도 상장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상장했으면 자회사는 다 상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지분 사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 100% 지배권 행사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이제 선진적 자본시장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주주에 대한 책임, 이사의 책임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계열사들끼리 배당하는 거 있죠? 20% 지분 갖고 있는데 배당하는 거, 요거 배당세 세게 때리세요. 그러면 피라미드 다 없어집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동체를 가져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선도국 진입과 중진국 후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약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미국이 강하게 관세 전쟁을 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AIX를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에 의한 경쟁 제한을 제거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해야 된다. 자본시장을 선진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노동시장도 개혁하자. 그래서 하지만 기득권 없이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